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께서 오창석 시사평론가 살아 돌아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 작정인 모양입니다. 오늘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없고요. 오늘은 특집으로 어제 한국과 스웨덴 월드컵 첫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대0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시원하게 예언에서 틀리신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예, 옆자리 박정현 축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원래 오늘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만 나도 할 말이 있다. K리그 축구 팬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팬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마추어 눈으로 본 어제 경기 네. 총평 해볼까요? 제가 전혀 준비 안 하고 지금 방송국에 왔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좀 실망스럽다. 예. 굉장히 좀 허무하다. 그런데 오늘 또 김민우 선수가 어제 페널티킥을 이제 헌납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울면서 하는 그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한테 참 아쉬운 생각은 들지만 너무 이제 비판하면은 또 너무 사기가 더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소위 말하는 역적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김민우 선수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네. 박주호 선수를 나가게 한 원인은 누가 있을까?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인터넷에 그런 여론이 그렇죠. 있어요. 많은 팬분들이 그렇죠. 네, 장현 선수의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이제 박주호 선수가 무리해서 이제 볼을 쫓아가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이제 축구를 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이 장현수 선수 때문이다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고요.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박주호 선수의 부상이 간단치가 않고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복귀해서도 오랫동안 경기장에 못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초반 10분은 우리가 지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늘 우리가 외국에 큰 데에 나가면 우리 선수들이 5분 정도 시작하기 5분 정도 굉장히 이렇게 바짝 얼어 있어가지고 경기를 잘 못 풀었는데 어제는 10분 동안 오늘 분위기 좋다. 야, 이주원 해설위원의 여기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시원하게. 네, 근데 그 예언 얘기를 잠깐 드리면 2대0으로 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통 그렇게 빠져나가죠. 네. 근데 뭐 초반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제 스웨덴도 좀 경기 분위기를 익히고 본인들이 좀 호흡이 터지는 그 순간에부터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평론가는 어째서 10분 뒤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보세요? 초반에 약간 오버페이스한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약발이 먹힌 것 같은데 원래 경기 패턴대로 는 뒤에 진행됐던 경기가 우리 예상했던 대로 맞고 결국에는 잘하는 걸 했어야 됐는데 잘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트릭을 썼다가 그 트릭에 우리 교회에 넘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어제 경기는 무조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무조건 이겼어야 됐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수비를 처음에 두텁게 하고 역습으로만 점수를 내려고 하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이기려고 했으면 초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역시 한 골 먹고 공격적으로 나갔단 말이죠. 네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트릭 얘기하셨으니까. 네. 김신욱 선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게 아마 트릭 같았는데. 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실패고 만약에 김신욱 선수를 쓸 거라면 아예 끝까지 써서 설사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됐었더라도 롱볼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김신욱 선수를 빼고 뺐다. 그리고 미드필더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태용 감독의 그 트릭이 통하지 않은 거죠. 네. 김신욱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뭐 나름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이 높이가 좋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를 썼다.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스웨덴이 이제 월드컵을 참가하는 32개국 중 가장 키가 큰 나라 중에
중에 하나인데 김신욱 선수 정도의 높이 정도는 익숙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의 어떤 장점이 좀 발휘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아마추어님. 네. 저는 여기까지 경기를 보면서 신태용 감독이 너무 스웨덴의 높이에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코너킥도 한 번에 올라가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뒤로 뺐거든요. 맞아요. 아마 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공포감 때문에 김신욱을 선발 스타팅으로 쓰고 네. 너무 거기에 매몰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신태용 감독을 응원하는 편이었어요. 다 응원하지 뭐 싫어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아시안컵까지도 쭉 임기를 맡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또 어제 결과를 보고 또 특히나 조금 전에 이동영 작가의 지적대로 아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주눅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당장 이번 대회 끝나면 뭐 이제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사실 키에 대한 공포가 왜 그렇게 겁을 먹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키가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거기까지 말했는데, 네. 사실 그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엄청 크더라고요, 실제로 봐도.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팀에서 아마 최단신으로 분류되는 게 이승우 선수일 겁니다. 네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축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뭐 메시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아예 우리가 그 컬러를 문선민이나 이승우 그다음에 발빠른 손흥민 이 선수 위주로 잡았어야 되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가 된 거였죠. 김신욱 선수를 투입시켜도 아까 이존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들 정도의 높이로는 뭐 김신욱을 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전술적인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선택을 잘못한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제 신태용 감독을 좀 옹호하자면 색깔을 그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김신욱까지 밑으로 내려주면서 수비 축구하고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게 되면 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0대0 상황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고 상대가 조금 지쳤을 때 그때 좀 틈새를 노려서 득점을 하겠다. 이런 색깔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좀 운이 나쁘게 페널티킥으로 좀 어이없게 상대에게 좀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좀 틀렸던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멕시코처럼 장신이 별로 없는 그런 전에 김신욱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승우 선수를 다음 경기에는 스타트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 이제 이승우 선수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할 게 뭐냐면 어제 나와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도 했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겁 없는 선수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승우, 문선민 선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승우, 문선민 선수가 비판받을 수 있었던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선한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좀 응원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나와 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서 우리 팀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선민이나 이승우 선수에게는 저는 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네. 역시 우리 이 해설위원은 이승우를 싫어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례 언급했죠? 네,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승우 선수 유니폼까지 샀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까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타기 그거는. 네. 저는 이승우 선수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댓글에도 선발로 이승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또 아까 이존 해설위원이 운이 없게 페널티킥을 허용했다고 했는데 심판에 대한 지적이 우리 팬들 중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심판의 운영이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승부차기 PK를 줬던 그 장면은 VAR을 통해서 분명히 PK 주는 게 맞는 장면이었고 다만 K리그에서 이미 VAR이 먼저 도입이 돼서 쭉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PK를 내줬고 아쉬운 거는 상대방이 구자철 선수를 밟았을 때 그 장면도 VAR을 통해서 퇴장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안 들어간 게 좀 이제 아쉽죠. 예. 그리고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판이 처음에는 PK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경기가 그냥 속게됐는데 우리가 막 공격해서 그 스웨덴 문제를 세도했다고. 네. 그때 중간에 스탑 시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디오를 돌려가지고 PK가 아닌 걸로 심판이 원래 판정이 맞는 걸로 판명 났다. 그럼 우리 공격
중단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VR이 약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주심과 똑같은 실력을 가진 국제 심판들이 VAR 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확신을 가지고 아마 주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그냥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본 것이지 아마도 100이면 100 페널티킥으로 선언될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골이 들어갔는데 VAR을 통해서 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룰적인 부분이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는 스웨덴도 참 못하더라 이런 말도 많았던데. 네. 우리 경기력에 실망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하나 건질 건이 있었다. 골키퍼 조현우. 우리가 그동안 역대 월드컵을 보면 이훈재 골키퍼를 제외하고 한 번도 골키퍼가 잘했다고 박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병기 골키퍼. 예. 5골 먹었지만 5골 먹었는데 박수 받았었죠. 98년도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처음 보는 선수거든요. 네. 그럼에도 자 아마추어님. 네네. 프로축구를 사랑하니까. 저는 현장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조현우 선수가 대구 소속이에요. 네. 대구 소속인데 지금 올 시즌 대구가 최하위입니다. 꼴찌. 그런데 작년에 성적이 그래도 좋았거든요. 조현우 선수가 정말 대구의 수호신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고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선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신태용 감독 용병술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조현우 하나 트릭이 맞은 거죠. 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건데 구자철 트릭 실패, 김신욱 트릭 실패인데 조현우 트릭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가 있었지만 그 패 하나가 이제 성공이 됐죠. 그럼 2차전, 3차전도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로 나올까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워낙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를 빼는 건 또 감독으로서 부담이니까. 그렇죠. 네. 괜히 또 다른 골키퍼 들어갔다가 그 선수가 실수해서 실점하게 되면 그럼 이제 김승규 골키퍼 욕먹고 신청 감독 또 욕먹고. 네. 그런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달구벌 대회야, 803 대회야. 맞습니다. 많이들 많이들 아시네요. 네. 그런데 그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도 장식했고 MOM도 뽑혔다 그래요? 네, 이제 BBC 쪽에서 선정한 뭐 매치부터 그 맨 오브 더 매치 뽑혔는데 아무래도 그 결정적인 슈팅 몇 개 막은 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도 우리 완전히 무시하는데 조현우는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조현우 선수의 실력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안타깝죠. 네, 지는 팀에서 골키퍼가 MOM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팀에서 골키퍼가 MOM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조현우 골키퍼가 MOM급의 활약을 안 했더라면 2골, 3골 더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충분히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좀 씁쓸한 그런 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손흥민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소속팀에서는 홀홀 날아다니는데 태극마크만 달면 못한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뭐 주변 선수들의 어떤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비단 이제 잘못 쓰였다기보다 신청 감독이 스웨덴의 공격을 좀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쫄아들어서 뒤로 물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뒤에서 출발을 해서 뭐 얘기를 보니까 윙백 같이 쓴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과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히딩크 감독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뭐 3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좀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대부분 댓글이 그거 당신이 만든 거야 이 팀 뭐 이렇게 했던 댓글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히딩크 감독의 얘기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 감독들이 이 현재 대표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많이 물어보죠, 근데. 네. 지금 뭐 댓글창이 너무 실시간으로 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다 볼 수도 없어요. 네. 반응이 폭발적인데. 달려라 거북이 83님께서 팟캐스트처럼 해주세요. PD 양복 입을 각오한답니다. 두 분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안 돼요. 절대 안 돼. 팟캐스트를 오늘 이슈가 됐었던 김민우 선수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예. 저희 팟캐스트를 선수들이었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가서 통곡하고 은퇴 기로에 놓이네요. 그래요? 네. 아니면 이제 멱살잡이를 하러 온다거나. 네. 겁나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몇 개 안 되는 유료 팟캐스트 중에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돈 내고 들어야 되죠? 네. 돈 내고 축구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고정입니다. 유료 결제자분이시죠. 네. 네. 고정 결제자. 네. 고정 진행자가 아니고. 고정 결제자. 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면 들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700원. 아, 지금 싸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 월드컵이라 데일리로 들어가거든요. 매일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500원에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수비든 뭐 어쨌든 페널티킥만 아니었어도 무실점. 근데 공격이 문제다. 네. 유효 슈팅이 빵. 네. 이거는 뭐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비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로할 땐 위로해주고 다음 경기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로 공격력을 보여줄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멤버를 봤을 때. 뭐 개개인의 컨디션 난조도 있겠습니다만은 신태용 감독이 또 코칭 스태프들이 공격적인 전술을 제대로 짜오지 못했다. 그리고 뭐 프리킥이라든지 코너킥 이런 상황, 세트피스 상황 뭐 많이 준비했지만 제대로 먹혀든 게 없었다. 네.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멕시코전에 실점하더라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많은 팬들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져야 젖잘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너무 잘못 져서 이번 대회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그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이 지더라도 몸을 날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하기 싫은 투지를 불태워서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한테 그런 거는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죠.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제 평가전도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평가전 때 이게 시험해보는 거고 본선 때 잘하겠지라는 생각,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황희찬이 그동안 이제 평가전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비단 손흥민과의 호흡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컨디션도 안 좋아 보였었는데 본선 가면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첫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패스미스 또 볼이 뺏기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실망했었고 잘츠부르크에서 이번 시즌에 유로파리그 4강까지 가는데 주역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됐었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못 보면 보통 수능도 못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그 헤딩 찬스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많이 좀,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치르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실수가 많았다. 선수들은 다 알아요. 본인들이 뭘 실수했고 어떤 장면에서 제대로 못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잊지 못하니까 마지막 찬스에서 경직되고 과거의 플레이에 좀 휩싸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유연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님이 볼 때는 황희찬 선수 움직임 어땠나요? 뭐 잘 모르죠, 저는. 네. 잘 모르는데. 손수 변호사님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또 축구 워낙에 광팬이라 다 아실 텐데.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공격수는, 득점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중간 공격수가 주 포지션인데, 일단 전술상 측면으로 선발 출장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삐걱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분석은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민호님께서 예스앱으로 황희찬 빼고 문선민 넣어주세요. 네. 그 부진했던 선수들이 있으면 당연히 대체 선수들이 생각나기 마련이고 새로운 선수를 좀 보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새로운 선수가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감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욕을 먹는 선수를 또 넣어서 왜 바뀌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선민은 넣고 이승우는 빼고. 아니요. 저는 솔직히 멕시코전에서 이승우 선수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인지 저도 궁금해요. 네. 제대로 이제 그 세계 무대에서 이승우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승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응원할 예정입니다.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거. 네, 지금 여기 정면승부 팬들이 오해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1차전에서 진 다음에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멕시코전에도 더 주눅 들어 나올 것 같은 걱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승우 선수의 특징이 물론 실력도 좋지만 당돌합니다. 당돌하죠. 특히 1차전에서도 스웨덴전에서도 그 경기 막판에 심판한테 항의하고 심판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마지막 슈팅이었나요? 아니면 센터링이었나요? 그때 스웨덴 수비가 걷어내면서 팔에 약간 맞았잖아요. 네네. 그 핸드볼 판정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제가 정말 자주 말하는 건데 심판의 판정 중 가장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가는 게 핸드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와서 맞았냐 아니면 볼 날아갔는데 팔을 건드렸냐 이거는 잘 몰라요. 또 선수 본인만 아는 거고 또 빠르게 슈팅 날아오다 보면 팔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 심판맘이다. 그건 이렇게 VR 생각- 안 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이제 주심의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주심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런 거에 우리가 안 당하기를 바라고 있어야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핸드링이라 그랬는데 요즘 왜 핸드볼이라 그래요? 핸들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핸드볼은 이제 그 구어체적인 표현이고 예. 네, 핸들링은 약간 좀 문어체적인 표현이긴 한데 핸드볼이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핸들링 핸들이 뭐 센터링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그렇죠. 했으니까요. 네. 네. 제가 그 요즘 센터링이라 안 그래요? 요즘 이제 크로스라고. 크로스. 네.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 네,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서 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핸들링도 오히려 또 정식이고 보통 동네에서는 핸들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님 가만히 계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멕시코전 예상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뭐 무조건 이겨야죠. 네. 근데 뭐 시나리오는 2승을 하면 된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데 네. 멕시코가 독일전에 보여줬던 압박이랑 속도가 너무 세서 독일이 허둥지둥 되는 정도라 아까 이존 해설위원이 얘기해줬던 대로 이 경기에서도 소극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면 신태용 감독은 지지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지를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설사 실점을 하더라도 정말 잘 싸우고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기길 바라지만 승리를 섣불리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 박종윤 축구평론가, 아마추어 축구 팬 손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앞서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서 참패를 했는지, 앞으로의 대처법은 어떤 건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밖에 있는 분한테 자유한국당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전효옥 작가입니다. 작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자, 최근 그 SNS를 통해서 보수당 선거 패배에 대한 단상을 전하셨는데, 한때 보수정당에 몸 담아 계셨으니까 어떤 점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글쎄 뭐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낀 건 없고요. 예. 한마디로 이거는 보수의 그 유권자들이 레드카드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전신 또는 그 모든 역사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보겠죠. 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유권자들의 뜻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레드카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박근혜 탄핵, 대선 패배에 이어지는 이때 벌써 레드카드 받은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당시에 그 레드카드라고 보기는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우 무능했다는 것에 놀랬고, 예.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수많은 위기의식의 신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그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에도 놀랬지만은 한마디로 정당의 역할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예.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레드카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옐로 카드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 옐로 카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굳이 뭐 옐로 레드로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레드카드, 그 정도로 레드카드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옐로 카드 이제 물어봤고, 왜냐면 옐로 카드면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작가님이 말한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냐, 이런 의미에서 여쭤봤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자, 뭐 많은 언론에서 보수 세력의 뭐 괴멸이다, 몰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재건할 방법은 있을까요?
보수의 유권자들의 뿌리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그 균형이 필요하겠죠. 이 보수 세력이라는 건 이른바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자 하는 점진적인 하나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진보주의자들은 여행을 떠나면서 그 별을 바라보는 뭐 그런 이제 서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그럴 때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서로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은 건재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의 그 심판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뭐 2년 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려면 그 2년 있는 동안에 돌아선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완전한 인적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필요하고 또 보수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거고 또 이번에 제가 아는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폭삭 망하게 해서 새로 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고민하면서 한 분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안에 무슨 큰 결과라든가 또는 무슨 이제 큰 변화 이게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변화의 주기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들의 이 반응 또 판단 이거는 지금 세상의 그 분초를 다투는 변화 속에서 같은 스피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말 자유한국당의 113명이 전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가 적어도 3선 의원들이 손잡고서 우리는 더 이상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2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그 50석 정도를 계산해 보면 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그 하나의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정당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보수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당 뭐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2년 뒤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이 그 3선 그 연임 금지법도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도 한 3선 정도 하고 좀 쉬면서 지하철로 하루 종일 다녀보고 또 평범한 도서관에서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야지 지금처럼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또 국민의 뜻을 모두 담은 나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는 주되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제도 아래서는 저는 3선 연임이라든가 뭐 내리 4선 이런 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초선도 참 초선 같지 않은 거의 3선 연임 초선들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맞게 뭐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2년 뒤 총선 불출마를 전원이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 113명이 함께 가긴 전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쪼개질 수도 있고 뭐 분열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먼저 희생하느냐. 즉 지금의 그 보수 개혁이라든가 보수를 보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리고 그 희생이 진짜 그 보수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적절한 방법이냐. 이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부응하는 이들은 글쎄 다다음 총선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국 보수 정치에서 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낸 혁신안을 보면 뭐 중앙당 해체, 당명 교체, 외부 인사 영입 이런 건데 뭐 과거에 어쨌든 다 했던 거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생활,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부여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는 사실은 아주 실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내놓은 이른바 뭐 슬림 정당을 만들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거는 무슨 회사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개혁안이지 정당에 대한 개혁안이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저는 전혀 와닿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도 이렇게 영어를 현지인처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과연 우리 국민은 있을 거면 진짜 외국인도 영어 사용자들도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현실과 또는 진정한 그 어떤 개혁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 내부 인사들이 어쨌든 개혁은 하기 어려울 테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비대위 구성해서 정권을 위임한다. 이거는 괜찮은 혁신안 아닙니까? 괜찮은 혁신안이 아니라 네. 지금 내려놔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된 레토릭 같습니다만 사득생,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공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자산이라든가 당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혹시 그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 정권 우리 전혁 작가님한테 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일도 없을 거고 그런 농담을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진지한 저녁에 아니 가능성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저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친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SNS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욕설이나 이런 걸 막 하는 분이 글을 올리면 있는데 그 중에 한 30%는 친박이고 또 나머지 한 30%는 이른바 친문들이에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거는 적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비대위원장 농담도 심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변하는 거 뭐부터 해야 된다? 지금 작가님 생각하시는 거 좀 현실적 조언을 하나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함께 할 수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찢어지느냐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이제 그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번 총선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과 그다음에 다음번에 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를 했고 진정한 또 반성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래를 위한 어떤 분당이라든가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보수 정당이 비슷한 보수 정당이 다 합쳐서 덩치를 키우는 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찢어져야 된다. 아니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분열하고 다시 모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야당에서 지금 이동영 앵커도 보시겠지만 모든 야당이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빅뱅이라든가 빅텐트라든가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결국은 이런 격변기에는 위기의식을 얼마나 갖고 그 위기에 정말 빠르게 대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새로운 그 주류 또는 새로운 집단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혁 작가였습니다. 네, 3부는 여기까지고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팩트진 감성구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 그리고 특종 전문 기자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제 축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 어떻게 봤어요? 제가 뛰고 싶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들의 흔한 말.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은 발언이에요, 저런 거. 내가 할 때도 너보다 잘하겠다. 그런 좀 지양해주세요, 그런 말. 죄송합니다. 예.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PD가 지금 엄청난 항의전을 받았다고.
축구 얘기, 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신나게 하느냐고. 근데 우리 앞에 이훈재 선수의 음성 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를 즐기시라고. 전 세계 축제 아닙니까? 축제 때는 다 승패를 떠나서 즐기시는 거예요. 그 승패에 매몰돼서 그런 60, 70년대 뭐 우리 선수들 잘 키워서 북한 선수를 이기고 이럴 때나 통하는 겁니다.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웃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난민을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우리나라하고 난민이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우리나라가 난민 이런 민감하게 돼버렸죠? 예, 일단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멘에 있는 519명이 지금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 난민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에서 어떻게 왔냐면은 이제 조금 역사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예멘이 참 한국하고 공통점이 많은 나라예요. 예. 전 세계에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가 세 국가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예멘하고 남북한입니다. 그래서 예멘은 남예멘하고 북예멘이 있었는데 북예멘은 1912년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근데 남예멘은 1967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소련의 도움으로 해방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이쪽은 아랍식 민족주의. 그래서 두 개가 1990년에 통일을 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근데 서로 권력 관계와 권력 배분 문제 그리고 종파 문제로 내전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 번의 내전이 발생을 하고 1994년에 재통일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전을 피해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멘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거든요. 아하.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10,000명 정도를 받았어요. 예멘인을.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 출국해라라고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의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주도가 비자를 이제 없애면서 그러니까 세계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온 거죠. 그 인원들이 지금 519명의 난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난민들이 왔는데 보통의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와도 30일 전에는 다 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난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난민 문제가 대두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한 6,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난민들이 지금 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중에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난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낯설고 타자지만 사실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난민 숫자에 비하면 뭐 극히 일부분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멘의 역사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이 예멘을 둘러싼 정세에도 한국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AE 원전 기억하실 텐데요. 그 UAE 원전을 이제 뭐 한국이 지원을 하면서 군사적인 지원 부분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 부분이 어떤 거냐, 뭐 국회 비준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 UAE 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이 예멘에서 벌어지는 시아파 반군과 수니파 간에 어떤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AE 원전을 폭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UAE에 이제 군대도 파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결정들이 어쨌든 이 중동 정세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한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직접적으로 이 예멘 난민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련이 되지 않은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예멘인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중국인 또 동남아시아인 약 94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면 받아주지 마라 난민. 그럼 우리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우리도 힘든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슬람에 대한 어떤 반감, 혐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페미니스트 계열에서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성폭행 범죄나 이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오해가 많고요.
이제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9,94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적, 심지어 미국 사람, 독일 사람도 있어요. 예.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데 가장 많은 건 중국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중에서 121명만 난민주의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건도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은 500명 중에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는 500명 중에 5명에서 10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오히려 전 세계 평균은 38% 정도가 지금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난민인. 근데 한국은 1.5%입니다. 과도하게 낮은 거예요. 낮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근데 지금 그 난민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 보면 이게 시작이다. 만약에 받아주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뭐 몇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난민을 받아야 될 테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아까 뭐 얘기했던 뭐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시작이 아니냐 만약에.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뭐 어떤 평균에 그 입각하더라도 난민 수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난민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난민 심사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이제 속도를 조절해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경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수준에서 난민을 조절할 수 있고요. 물론 난민 문제가 독일과 같은 굉장히 잘 살고 사회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긴 합니다. 현재. 근데 뭐 그런 차원들에서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의 난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설령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난민 심사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한 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강제로 추방되는 겁니까? 출국되는 겁니까? 예, 출국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해당 국가로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보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난민의 그 이제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난민 신청이 된 인정을 받은 중국인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중국 공안한테 적발돼서 그러니까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탈출해서 제주도로 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은 승소를 했어요. 6월 이번 달 초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힘들어서 포기해서 뭐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소송까지는 기다려주고 만약 안 되면은 강제 출국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죠. 그럼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500여 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분산해서 수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게스트하우스를 얻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출입국 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데 이 난민 문제를 우리가 인도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근데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는 말이 어떤 나라를 시혜적으로 도와준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난민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노동력, 경제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 하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오히려 그 앞서 걱정하는 문제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입돼 있는 유엔 난민 협약도 그렇고 국제 난민법의 정신도 이 난민들을 본국으로 소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난민이라고 주장만 하면 그 국가에서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는 모든 나라가 준수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동안의 어떤 지원 그리고 그건 최소한의 긴급 군안 뭐 구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됐다. 이런 것들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원래 뭐 이렇게 되면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도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 정치적으로 진보적 가치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도 난민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4.3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일본으로 또 많이 밀항하고 그냥 건너가고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인도적으로 받아주는 게 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부하는 거는 아까 김준일 팩트체크가 얘기했던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예.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 문화랑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지킨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상대주의적 관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은 왜 니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해? 어허. 예, 그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 미국 뭐 시민이 될 생각도 없지만은 그냥 저는 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편하니까 같이 만나고 그런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은 고깝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다 이렇게 되게 거부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자기들끼리라도 뭉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척을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들,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정착을 하고 사회에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시는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일단 법무부 차원에서는 예멘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무사증이라고 하죠. 무비자로 입국하는 걸 일단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무비자로 이런 이제 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제주도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후배 기자가 올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받고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는 어떤 특정 이제 종교나 이렇게 주축이 된 반대 그리고 오히려 서울에서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혐오론에 입각한 반대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0여 명의 난민을 과연 그들이 모두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5%가 될지 5%가 될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이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체류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혐오적인 발언을 들어주고 갈등을 촉발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근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 게시판도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네요. 그만큼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